안녕하세요. 잘돼갑집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021년 아파트 가격 폭등할까 폭락할까, 자, 누구 말이 맞을까,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예측을 위한 변수들이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예측을 해볼까, 예측의 상수는 무엇인가, 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봐가지고 각자가 한번 예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지만, 본인들이 이 시장에 주어진 각 변수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각자 시장의 방향을 한 예측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아파트 가격의 예측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그 아파트 가격의 전망이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을 정도로 아주 그 전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재밌는 게 이제 국방부 장관인가요? 국방부 장관을 내정할 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인사 추천을 받았는데, 서류 전형을 하는데, 다주택자는 걸렀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자,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을 뽑는데도 이 부동산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다주택자라는 것은 이제 서류 전형에서 아웃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을 못 잡고서는 이 여당의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현 지지율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책들을 세우고 있고, 또 반대로 시장의 전문가들은 또 가격의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이 아파트 가격의 전망이 2021년 아파트 가격의 전망이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뿐만이 아니라 정치 전국에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파트 전망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최근에 주장하는 것이 8말 9초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거였죠. 8말 9초면은 8월 말부터 9월 초. 8월 말이 이제 다 됐죠? 다음 주면 이제 9월 초니까. 자, 이제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야 된다. 자, 정부의 기대는 이제 부동산 3법 다 통과했고, 임대차 보호 3법 등 부동산 3법, 세법, 다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자, 그리고 810 공급대책으로 20대, 30대에게 앞으로 시장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제 기대감까지 불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이 기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2021년 아파트 가격을 전망하려면, 자, 세 가지로 일단 나눠봐야 돼요. 현재 시세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021년 아파트의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폭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변수를 가지고 폭등, 폭락을 주장을 하는가? 자, 그리고 그렇다면 2021년도에 아파트 가격의 변동성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추려보자는 거죠. 그걸 추려서 실제로 그 변동성의 요소들이 실제로 변동성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인가? 된다면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하든지 폭락을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자는 거죠. 같이 한번 도출해 보시죠. 자, 그래서 각자의 아파트 가격의 전망을 가지고, 내가 무주택자면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매물을 내놔야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각자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번 주에 8월 4주째 나온 KB 리본의 수치와 감정원에서 이제 자료들이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감정원은 좀 보수적이고, 보통은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KB 수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죠.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 서울 수도권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0.38, 자, 0.38이 올랐는데 0.4가 올랐다는 거죠. 조금 올랐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국감정원은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보는 거고, 대체로 아직도 상승 중이다라는 것은 두 기관이 동일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2021년도 아파트 가격을 전망을 할 때 전국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세종 정도. 자, 그리고 우리가 세종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제쳐두고, 자, 이제 서울 수도권에 한해서 보자는 거죠. 전국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국 다른 지역들은 어차피 이 법인 매물이나
다주택자 매물이 다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세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다른 그 서울 수도권 뭐 세종 지역 외에는 뭐 인구가 더 늘어나는 지역도 아니고 뭐 직업이 더 늘어나는 지역이 아니고 뭐 별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재산세 부담으로 분명히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서울 수도권만 보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만. 자, 이렇게 서울의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이 상승력이 제일 큰 데가 강북구라고 해요. 1.46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노원구, 성동구 이 세 지역이 강세 지역이었다. 자, 이 세 지역이 강세였던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전세가 강세인 거예요. 전세가 강세니까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매매로 수요자가 돌변한 거죠.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돌변을 했다. 자,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전세 수요자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우리가 또 그렇게 도출할 수 있겠죠, 결론을. 자, 그리고 이게 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지역에 따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신고가.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이 어디냐면 학군이 좋은 지역이에요. 학군이 좋은 지역. 자, 학군이 좋은 지역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실수요자라면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자식을 학군 좋은 지역에서 키워야 되는데 다른 지역 가서 살려고 하진 않아요. 월세라도 살든지 빌라라도 들어가서 살든지 산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전세 매물이 없다. 반전세 매물도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걸 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강남에 있는 지역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수도권 핵심 지역도 강세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수도권 핵심 지역. 자, 이런 지역도 학군이 좋은 지역이 있겠죠. 수도권 핵심 지역도 뭐 예를 들어서 분당, 뭐 용인의 뭐 수지, 뭐 그런 지역들, 뭐 광명. 자, 그런 지역들도 아직도 강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듯이 8만 9천인데 아직도 서울 수도권은 강세다. 자, 일단 그렇게 봐야 돼요. 물론 아직 그 9월이 아직 안 왔고 또 9월 중순으로 가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까지 본 현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 계속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이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가 계속 주장을 하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길 원하니까. 자, 그런데 그 여당 입장에서 가장 그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상승률이 둔화됐다. 자, 한국감정원의 이 수치대로 상승률은 점차로 감소되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보합, 뭐 강보합, 그 다음에 약세 그런 국면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것의 가장 증거로서는 거래량 감소라는 거예요. 거래량 감소. 자, 이 거래량 감소에 관한 얘기는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자,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은 그 6월 달에 증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뒤에 수치에서 나오겠지만, 자, 증여가 됐으니까 시장에 매물이 마르겠죠. 매물이 마르는 거예요, 이제. 자, 팔만한 가격들의 매물들이 다 증여로 갔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팔아야 될 물건들이 나오겠죠. 자, 근데 그 가격들이 다 호가가 높이 나오는 거야. 자, 호가가 높이 나오다 보니까 전의 가격보다 너무 높아버리니까 매수자들이 그 가격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가령 뭐 5천에서 1억 그렇게 높게 나오니까 당연히 거래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보통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감소되는 원인은 바로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높은 호가에 나오면 그걸 매수자들이 못 쫓아가는 그런 타임인 거예요. 지금 그런 타임. 자, 그런 타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 지역, 자,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강세라고 그래요. 이런 지역들이. 자, 구리, 안양, 동안구, 부천, 의정부, 광명, 안산, 상록구, 용인, 수지, 분포. 자,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이게 전세가 강세 지역이잖아요. 전세. 실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자, 신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이 이 매매 가격을 다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아직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자, 그러니까 전세 수요 많은 지역 중심으로 수도권도 강세이다. 자, 8말 9초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안정돼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뭐 제가 저는 폭등론자도 아니고 폭락론자도 아니에요. 뭐 시장론자지만 집값은 기본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 너무 많이 올랐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그런 시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편견을 갖지 마시고. 자, 이러한 그 거래 동향을 보면은 30대 패닉 바잉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강서구, 노원구, 자, 이런 중저가 아파트 한 뭐 6억에서 한 9억 정도. 자, 그런 아파트들이 계속 거래가 급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월에 증여 건수가 6,133건. 자, 그러니까 그 쓸만한 물건들은 다 증여로 소진이 돼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중과세가 되니까 시장에 팔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들이. 자,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게, 이 중과세 규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현재의 공급량을 늘려줘야지 시장에서 호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중과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다 증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월 들어서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엄청나게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비교적 그 저렴하게 나올 만한 물건들이 다 증여로 갔다는 거예요. 자, 8월 거래가 1,900건이라고 해요. 아직 뭐 통계는 더 나와야 되겠죠.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대체로 6월에 8분의 1 정도, 자, 7월에 5분의 1 정도. 자, 그러니까 6, 7, 8 거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8월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뭐 1,900건은 넘겠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 통계까지 합산을 하면 그래도 엄청나게 줄었다. 그러면 6월에 비해서 한 8분의 2까지 줄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자, 경기도도 거래 건수가 급감했다고 그래요. 한 3분의 1 정도가 급감했다. 자, 그런데 거래는 급감했는데 강남 3구, 분당, 이거 다 학군 좋은 지역이잖아요. 하남, 유래. 자, 이런 인기 지역은 매매하면 신고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했던 그 트렌드가 된 게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 똘똘한 게 뭐예요? 학군이 좋고 입지가 좋은 지역은 물건이 더 안 나온다. 자, 그리고 더 수요자는 많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올라간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지역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은 없고 수요는 더 많아지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 이거는 어떤 논쟁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논쟁거리가 별로 없다. 왜냐면 매물이 안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주택을 다 정리하고 그 똘똘한 한 채로 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지역은 또 학군 지역이고 전세값도 받쳐주고, 자, 전세값 폭등하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폭등을 하고 매물은 마르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경기도 지역으로 최근에 경기도 지역이죠. 이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핵심 지역이 아니더라도 신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택지지구. 자, 그런 지역도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급등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백옷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3억 정도 하던 게 지금 3억 5천, 3억 7천, 심지어는 4억까지 찍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그것도 매물이 별로 없어요. 전세 매물이 경기도 지역까지 가서 매물을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 내가 집을 팔 수가 없겠죠. 자, 물론 이제 다 주택자들은 파는데, 예를 들어서 1주택자들이 이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 내가 팔고 난 전세로 살아야 돼. 자, 그런 생각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앞으로 전세 매물은, 전세 대기자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3기 신도시와 그리고 서울 도심의 아파트, 핵심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청약 물량들이 나오니까, 자, 그것을 청약받기 위해서 전세 대기자는 더 많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세 가격은 폭등할 수, 그런 논리죠. 우리가 그 시장에서 폭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에서. 자, 그런 주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폭등을 주장하는 사람과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폭락론자와 폭등론자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보자.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왜 폭등을 주장하고 폭락을 주장하는가? 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대체로 폭락론자들은 일단은 이 유튜브의 폭락론자들이 강해요. 뭐 우리가 많이 보는
보시잖아요. 그 일반 구독자들이 엄청나게 보잖아요. 뭐죠? 라이트하우스하고 쇼킹 부동산과 라이트하우스. 자, 그 두 분이 이제 가장 폭락론자의 대표자들인데 구독자도 어마어마해요. 이분들은 출창 폭락론만 주장해요. 자, 그 논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버블이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언제부터 정확히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래됐잖아요. 자,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집을 안 샀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겠죠. 대신 이분들의 그 구독자와 그 다음에 조회수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이 많겠죠. 자, 그래서 그걸 주장을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들었다면 시장 대응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시장 대응에서는 실패를 했다. 결국은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부 전문 애널들이 있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죠.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제 김광수 애널인데, 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논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하락을 주장하는 논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공급도 아니고 어떤 시장 전체적인 가격 그거 자체에 버블이 꼈다. 뭐 그런 논리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따로 연구해 본 일은 없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근데 정확하게 그 폭락론을 주장하는 그 모델을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두 부류가 유튜브에 폭락론자가 있고 일부 전문 애널들이 있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한마디로 그 얘기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하락 사이클로 간다. 그 얘기죠. 언젠가는 그게 맞겠죠. 계속 폭락론을 주장하다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시장의 폭등론자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우상향한다. 자,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부동산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상우 씨, 그 다음에 빠숑도 이제 우상향론자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다 대부분이 이 우상향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일정한 조정 기간을 거쳐서 다시 상승을 한다. 자, 대부분이 이제 우상향을 얘기를 해요.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은.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우상향을 주장하냐면 공급론 때문에 그래요. 공급론.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통계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통계를 잘 정리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주일마다 나오잖아요. 일주일마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상승률, 하락률, 전국의 상승률, 하락률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인허가량, 앞으로 몇 년 안에 공급될 주택의 양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시장을 분석하는 모델이 이 공급량이 최근 분석 그 모델의 주류예요. 주류. 사실은 이게 시장을 폭등시켰던 원인이에요. 원인. 공급량이 부족하다. 자,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간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사,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들은 수강생들이 그걸 쫓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델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거죠. 자, 그것을 그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을 정부는 투기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투기 세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나오면, 방송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라든지,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동산 학자들이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보면, 둘 간의 공급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공급량이 모자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량이 모자르지 않다. 자, 그거는 이제 어떤 아파트를 통계 수치에 넣느냐에 따라 각자의 주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예를 들어서 도심에 짓는 1인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런 것도 통계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 넣으니까 당연히 모자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3인,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자, 그런 사람들의 아파트 수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주체가 그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이 맞냐 이거죠. 누구 말이 맞냐. 자,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그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만을 놓고 볼 때 그것을 투기 세력들이 다 매점매석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투기 세력, 적폐 세력, 징벌적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문제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지해야 된다. 자, 그 말에는 또 일리는 있어요.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그게 왜 일리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사, 스타 강사. 자,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수강생을 모아놓고, 자, 공급량이 모자르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시장을 아파트 시장을 상승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그걸 들은 수강생들, 아니면 그게 또 전파가 되니까, 금방 전파가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수용성이었고, 그게 폭발한 대전이었고, 수용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주시장에서 폭발하다가 이제 규제에 묶였던 거죠. 자, 그러한 현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라는 거, 법적으로 제한하겠다. 자, 이렇게 놔둬서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 당해낼 수가 없다. 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급량이 모자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에 반복하던 현상이 또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하죠. 이제 그 버스 세력들이 한 차대기로 가서 우르르 가서 다 계약하고 거기서 누가 돈을 벌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는 100명, 1000명밖에 안 됐는데 더 숫자가 늘어나서 10,000명이 됐다. 그러면 그게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겠냐. 자,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 조금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던 거예요.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 질서에 관해서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건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폭동론자들과 폭락론자들이 이렇게 대립을 벼주겠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폭동론자들은 내년에도 공급이 모자르다. 자, 그리고 전세는 강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일단 보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방향을 예측을 하고 있다. 이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각자 유리한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사다, 부동산 학자야, 그렇지 않겠지만 부동산 강사라는 건 부동산 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물량을 많고, 그리고 본인이 강의해서 알려준 사람들도 주변에 물량이 많고, 거기다 대고 폭락을 할 것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막상 자기의 모델을 적용해봐도 폭락할 일은 없고, 오히려 폭등할 경우가 많으니까 그 폭등을 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부에서도 문제 삼는 게, 이러한 그 부동산 스타 강사들의 어떤 주장이 그게 시장의 한 방향으로 그냥 집중적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우르르 가서 N차 상승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N차 상승을. 자, 그게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감독원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로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그것도 규제하겠다. 그거 규제 안 하면 앞으로 부동산 집값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 정부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